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고 심지어 칭찬도 잘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뒤돌아서면 뭔가 찜찜합니다. 콕 짚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을 덜 믿게 됩니다. 대신 다른 걸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웃을 때 눈이 같이 웃는지, 칭찬할 때 진심이 느껴지는지, 도움을 줄 때 조건이 붙어 있는 건 아닌지. 신기한 건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탈 때처럼요. 이론으로는 설명 못해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설명 못해도 가슴이 알아채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꼈던 그 순간들, 오늘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을 의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그 경험과 직관을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6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들으시다 보면 아, 나도 그런 사람 만났었지 하시며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실버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칭찬,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지난해 가을 67세 최영희 씨가 아파트 분여회 활동을 하실 때 일입니다.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사이죠. 그런데 작년에 새로 이사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분여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고 인사성도 밝으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자주 칭찬하셨거든요. 처음 모임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일 잘하시네요. 저는 배워야 할 게 많아요. 김 여사님,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리세요. 센스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목한 분여회는 처음 봐요.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처음에는 다들 기분 좋아했습니다. 칭찬받으면 누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최영희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박 여사님의 칭찬이 너무 똑같다는 걸요. 누구한테나 똑같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106호 김 여사님께 정말 잘하세요. 센스가 좋으시네요 하더니 오늘은 705 신 여사님께도 정말 잘하세요. 배울 점이 많아요 하며 칭찬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게 이분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확인받고 싶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리는 건가? 어느 날 분여회 회의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박 여사님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먼저 가셨고요. 그때 김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요, 박 여사님. 좋은 분이긴 한데 뭔가 좀 피곤해요. 최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래.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분 칭찬이 진짜 같지가 않아요. 뭐랄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빈말하는 것 같달까. 그리고 말이야, 칭찬은 많이 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안 계세요. 저번에 행사 준비할 때도 먼저 가시고. 아, 나도 그거 느꼈어. 다들 너무 잘하셔서 제가 끼어들 게 없네요 라고 하시던데 사실 일손은 부족했거든. 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깃털 한 장처럼 가벼웠던 그 칭찬의 무게를 말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프랜시스 플린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나면 불안해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어떤 목적의 도구처럼 쓰인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플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감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전략을 구분합니다. 칭찬은 자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칭찬은 본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칭찬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일 잘하셨어요가 아니라 아까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신 거 정말 좋았어요입니다. 진짜 칭찬은 때를 가립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합니다. 진짜 칭찬은 행동이 뒤따릅니다. 칭찬만 하고 도움은 안 주는 사람보다 칭찬은 적게 해도 필요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몇 달 뒤 박 여사님이 부녀회에서 조용히 빠지셨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신 건 아니고 그냥 모임에 안 나오시게 된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모임에도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환영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진심은 잠깐은 그림자 속에 감출 수 있지만 언젠가 밝은 빛이 비춰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상한가요? 지난 겨울부터 69세 신정숙 씨는 독서 모임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15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죠. 벌써 7년째 하고 계시니까 회원들끼리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은 참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셨습니다. 처음 모임 때 자기소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이라 모임에서도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천만에요. 편하게 계세요. 하고 인사하며 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임 때였습니다. 그날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최 여사님이 조용히 의견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른 회원 한 분에 달랐어요. 그 회원분이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나서 최 여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까 괜한 말 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좋은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김 여사님이 제 말을 좀 무시하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지 않았는데요. 김 여사님은 원래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원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를 잘 받거든요. 신정숙 씨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임 때였습니다. 모임 장소를 새로 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원들 집을 돌아가며 했는데 이번에는 카페에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카페가 좋겠어요. 집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럼 어느 카페로 할까요?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 어때요? 그거 좋네요. 조용하고 아담하잖아요. 다들 동의했는데 불쑥 최 여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한데 카페는 사람 몰리면 시끄럽고 들락날락하면 책 읽는데 집중도 안 되고요. 근데 다들 카페가 좋으시다니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에요. 최 여사님.
의견은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들 카페로 정하신 거 아니에요? 어휴, 제가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항상 이렇다니까요. 제가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이번엔 진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정적을 뒤로하고 신정숙 씨가 웃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카페로 해보고 다음에는 다시 정하는 게 어때요? 네, 좋아요. 어디로 정해지든 다른 분들 의견에 따를게요. 저 혼자 다른 의견이니까 제 의견은 무시하셔도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익숙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 걸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최 여사님 의견도 중요해요. 최 여사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배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최 여사님은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 가해자가 되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최 여사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이 되기였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어서 다들 이야기가 많았고 웃음소리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모임이 끝날 무렵 최 여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제가 모임 분위기를 자꾸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나 봐요. 최 여사님, 무슨 말씀을? 오늘 정말 좋았잖아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있으면 다들 불편하다는 거. 제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때 신 회장님이 참다 못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희는 최 여사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불편해지네요. 저희는 최 여사님을 무시한 적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이상하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다른 회원 한 분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최 여사님. 여사님은 항상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저희가 상처 주는 나쁜 사람들이 된 느낌이에요. 최 여사님이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건데 그게 문제예요. 여사님은 솔직하게 표현하신다고 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자꾸 이유 없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최 여사님의 모습을 뵐 수 없었습니다. 샌디에이고 대학 임상심리학 교수 라마니 더바술라가 2018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의 패턴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 전략이었죠. 연구진은 127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상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서 공통된 언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자주 나는, 내가 같은 1인칭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중심을 계속 자기에게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항상, 맨날, 평생 같은 절대적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말들로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는 겁니다. 셋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는데 이들의 말을 들은 상대방은 대화 후 죄책감 수치가 평균 68%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더바술라 교수는 이를 감정적 인질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요구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더바술라 교수는 연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자기 피해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반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약자다라는 포장 안에 너희는 나를 배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숨어 있는 거죠. 몇 달 뒤 신정숙 씨는 우연히 최 여사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눴는데 최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저 요즘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저를 이해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신정숙 씨는 인사하고 돌아서며 왠지 모를 서늘함에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진짜 상처받은 사람은 왜 항상 저를 무시하세요? 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상처받은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어차피 제 말은 안 들으시겠죠? 라고 포기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상처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는 않죠. 피해자 코스프레는 처음에는 동정을 얻지만 결국 외로움만 남깁니다. 세 번째, 혼자 하는 캐치볼. 71세 한영애 씨는 종합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층 재활의학과 대기실에서 환자들을 도와드리는 일인데요.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접수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벌써 햇수로 3년째 꾸준히 봉사하고 계시죠. 매해 봄마다 봉사자 대기실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환자분들 모실 때는 천천히 안전하게 모셔야 합니다. 특히 경사로에서는 그거 저 잘 알아요. 이명자 씨였습니다. 올해 처음 봉사하러 오신 60대 여사님이라고 소개하신 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갑자기 설명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거든요. 삼성서울병원이었는데 거기서 5년 넘게 일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네, 환자 케어는 자신 있어요. 그때 제가 환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연락하고 그랬어요. 한영애 씨는 경력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봉사하러 오셨네. 대단하셔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됐습니다. 두 분이 같은 시간대에 배정됐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드릴게요. 어디로 가시게요? 2번 창구요. 네,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휠체어를 밀면서 이 씨가 계속 할머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재활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저도 예전에 무릎 수술 받고 재활받았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6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 제가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라 잘 이겨냈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모범 환자다라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네 하고 대답은 하셨는데 그리 큰 관심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 할머니 좀 우울해 보이시죠? 제가 경험이 있어서 딱 보면 알아요. 환자 심리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병원 다닐 때 제가 그걸로 유명했어요. 봉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른 봉사자 몇 분이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한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화요일은 환자분들이 많아서.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체력이 좋은 편이라. 아침에 요가하고 오거든요. 요가 한 지도 벌써 10년 넘었나? 강사 자격증도 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선생님 자격증 따서 가르치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땄죠. 다른 봉사자가 하고 말았습니다. 이 씨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사람 돕는 걸 좋아해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친구들도 저한테 고민 상담 많이 하고 제가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하다가도 봉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도 점심 도시락 이야기를 하다가도 모든 대화가 결국 자기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봉사 후 저녁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들 음식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주 봐주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한 봉사자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 씨가 말을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저도 손주들 있는데 제가 육아를 워낙 잘해서 애들이 저한테만 맡기려고 해요. 큰 손주는 제가 거의 키웠다고 봐야죠. 돌 때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주변에서 어쩌면 그렇게 육아도 잘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영애 씨와 같이 집에 가던 봉사자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글쎄요. 대단한 분 같긴 한데 나는 좀 피곤해요. 매번 본인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좀 그렇긴 하죠. 처음에는 경험 많으신가 보다 했는데 듣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나는 이랬다로 끝나니까. 아까 누가 손주 이야기 꺼냈는데 결국 이 선생님 자랑만 듣다 끝났잖아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씨도 고개를 자연스레 끄덕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 제프리 페퍼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직장 내 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동료들과의 대화를 6개월 동안 녹음하고 그 대화를 AI로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화에서 자기 이야기의 비중이 60%를 넘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한 후 상대방의 대화 만족도는 평균 23%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본인들은 나는 사교적이다, 나는 대화를 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말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페퍼 교수는 이를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불안을 자기 성취 이야기로 가립니다. 그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이런 패턴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추적했습니다. 6개월 후 재조사한 결과 이런 사람들과는 상대방이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대화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대화는 캐치볼입니다. 내가 던지고 상대가 받고 그리고 다시 던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을 받자마자 자기 글러브만 보여줍니다. 내 글러브 봐. 비싼 거야. 유명한 선수가 쓰던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경험을 나누는 거야. 나는 도움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압니다. 이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이 씨는 봉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 하셨는데 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이 씨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마지막 날 이 씨가 한 씨한테 말했습니다. 한 씨는 좋은 분이에요. 제가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편했어요. 한 씨는 미처 대꾸하지 못하고 가벼운 목례로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씨의 편하다는 말이 더 이상 편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들키지만 않으면. 올 초 65세 서경숙 씨가 동네 탁구 동호회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날 겸해서 시작하신 건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모입니다. 회원이 12명 정도 되는데 다들 비슷한 연배라 금방 친해지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첫날 자기소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실업팀에서 잠깐 뛰었었어요. 지금은 많이 녹슬었지만요. 다들 선수 출신이시라고요? 하며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 선생님이 라켓을 잡으시니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못 치시는 건 아닌데 실업팀 선수 출신 치고는 조금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 선생님, 혹시 어느 실업팀이셨어요? 제가 탁구 정말 좋아해서 실업팀 선수들도 다 알 정도거든요. 네. 그게 그 팀이 지금은 없어져서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하.
며칠 뒤 두 번째 모임 때 회원들끼리 저녁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조 씨가 얘기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손자가 미국에서 온다네요. 하버드 다니는데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른다고. 어머, 손자가 하버드를요? 대단하네요. 뭐, 그런가요? 우리 딸이 교육을 워낙 잘 시켜서. 그런데 다음 주 조 씨가 동호회에 나오셨습니다. 손자 안 왔어요? 아, 그게 어쩌다 보니 일정이 바뀌었어요. 다음 달에 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임 끝나고 다 같이 편의점에 들렀는데 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 담배 사야 되는데. 아니, 제거 아니고요. 남편이 피우는 거 사다 주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서 씨가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조 씨를 봤는데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랍니다. 서 씨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회원 한 분이 서 씨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 선생님 말이에요. 말이 좀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아요? 아, 나도 그거 느꼈어요. 나는 처음에 기억력 문제인가 했는데 자꾸 보니까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것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짓말들. 맞아요. 왜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는 조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믿기가 좀. 한 달쯤 지났을까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회원들끼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조 씨가 사진을 올리신 겁니다. 손자가 미국에서 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그런데 한 회원이 그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저 사진.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요. 다른 회원들은 뭐 그럴 리가 있어. 했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자며 핸드폰을 여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누군가 찾았다며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뭐라고 진짜 하며 술렁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조 씨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다들 아, 그래요? 하고 대충 넘어가며 아무도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듀크 대학의 행동경제학 교수된 에리얼리가 2010 일상의 거짓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게 하고 하루 동안의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대화 중 사실이 아니었던 말을 스스로 체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믿지 못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평균 1.65개의 거짓말을 했지만 일부 그룹은 하루 평균 8.3개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질적 이득이 없고 들킬 위험이 높은 거짓말을 에리얼리 교수는 자기 확대 거짓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로 자기 이미지를 부풀립니다. 문제는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큰 거짓말도 쉽게 한다는 겁니다. 뇌가 거짓말에 둔감해지거든요. 거짓말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큰 거짓말보다 매일 하는 작은 거짓말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건가요? 기억이 잘못됐나 봐요 라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신뢰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이후 조 선생님에 관한 소문을 다른 동호회 친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벌써 신뢰를 잃고 혼자 모임에 다니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서 씨는 괜히 마음 한켠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벤치에서 봤던 조 씨의 모습과 마음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얼른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답니다. 다섯 번째, 방패가 된 감사. 63세 이영자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주민들이 자주 들러 소식을 전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 곳도 어느새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옆동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혹시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이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고민도 되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괜찮을까?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 이럴까 싶어 계속 망설이고 있는 사이 박 여사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면서 허리 숙여 계속 부탁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부탁드려서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사장님은 1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먼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해봐야지 하던 찰나에 마침 박 여사님이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셔서 커피만 드시고는 빌려드렸던 돈 이야기 없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박 여사님, 저번에 빌려드린 거. 아, 그거요? 아직 좀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이해해 주시죠. 네. 그 뒤로 박 여사님은 가끔 카페에 들르셨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가고 하셨는데 또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고민하다가 3개월쯤 지났을 때 이 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한데 그 돈. 아이고,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요. 진짜 은인이세요. 그런데 어쩌죠? 아직 좀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씨는 어쩐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주민이 카페에 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사장님 칭찬 엄청 하시던데요. 네, 그런가요? 여사님 어려웠을 때 돈도 빌려주시고 그랬다면서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갚는다는 얘기가 없지? 진짜 이상하네. 그러는 사이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 씨는 그냥 없는 돈이라고 치자 갚을 때 되면 알아서 갚으시겠지. 동네 분이시고 계속 뵐 분인데 하며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이 카페에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때 일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니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심지어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도. 여러분, 이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제가 어려울 때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박 여사님이 나가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장님, 저분 돈 아직 안 갚으신 거죠? 어머, 어떻게 아세요? 말투 보면 알죠. 저분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갚으셨겠다 싶더라고요. 빌린 돈 갚지는 않고 자꾸 남들한테 그 이야기 꺼내는 건 들었지?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감사하다던 박 여사님 말의 진짜 이유를 말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심리학 교수 로빈 덤바가 호혜성과 인간관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영국 내 지역사회에서 총 376명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행동 패턴을 추적 조사해 보니 분석 결과 흥미로운 두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돈을 빌린 후 평균 2개월 안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빌려준 사람을 오히려 더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때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평균 5.6번 반복했습니다. 덤바 교수는 이를 감사의 무기화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감사는 한번 깊이 표현하고 그 다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것을 방패로 씁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면
당신이 야박한 사람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또한 연구는 이런 패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2년 후 제조사에서 평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1년쯤 지나서 박 여사님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돈은 끝내 갚지 않으셨고요. 이사 가시기 전날 카페에 들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사 가도 그때 일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박 여사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쯤 네,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답니다. 여섯 번째, 선 넘는 당당함. 올봄 71세 강민호 선생님은 아파트 주민 밴드에서 중고 거래를 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올렸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김정숙 씨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운동기구 제가 살게요. 그런데 집이 어디세요? 아, 1506호, 저희 집이 1203호인데 가깝네요. 직접 받으러 갈게요. 물건을 받으러 오신 김 씨는 참 밝고 친절하셨습니다. 와, 집 정말 깔끔하시네요. 선생님 혼자 사세요? 아니요, 부인이랑 둘이 삽니다. 아, 그래요? 부인분은 지금 안 계세요? 제가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강 선생님은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마침 장 보러 나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인사드려야겠네요. 우리 같은 동인데 자주 뵈야죠. 아, 예. 그러시죠. 중고 거래를 한 이틀 뒤였습니다. 저녁 7시쯤 강 선생님 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 1203호 김정숙이에요. 간장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리하다가 떨어졌네요. 강 선생님은 급하셨나 보다 싶어 간장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선생님, 택배 받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생겨서요.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 우리 집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는데 혹시 보러 와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손재주 좋으시잖아요. 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손재주가 좋다고요? 네. 저번에 운동기구 보니까 관리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손재주 없으면 못해요. 강 선생님은 황당했지만 그래도 이웃이니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전구 좀 갈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안 닿아요. 김 선생님, 그런 건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면 에이, 관리사무소는 연락해도 금방 안 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로 옆인데 뭐 금방이잖아요. 그렇게 전구를 갈아주고 나오려는데 선생님, 잠깐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에이, 그냥 커피 한 잔만요. 금방이에요. 계속 권하시는데 거절만 하기가 어려워 강 선생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에도 김 씨는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퇴직 전에 뭐 하셨어요? 아, 회사 다니셨어요. 그럼 자녀분들은 어디 사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있으세요? 보통 주말에는 뭐 하세요? 강 선생님은 질문 세례를 받고 집에 돌아와 부인한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1203호 말야. 저번에 중고 거래했던 그 집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자꾸 이것저것 부탁하질 않나. 질문도 너무 많이 하고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그렇긴 하네. 근데 뭐 나쁜 뜻으로 그러시는 거겠어?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해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가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선생님. 저도 지금 산책 나가려던 참이에요. 같이 가요. 네. 아, 네. 산책하는 내내 김 씨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팔짱을 끼려고 하거나 어깨를 툭 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친구 맞죠? 편하게 지내요. 강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어색한 웃음으로만 답했지만 어째 점점 더 불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층에 사시는 다른 이웃분이 강 선생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1203호 김 씨한테 조심하세요. 네, 왜요? 저도 작년에 똑같이 당했거든요. 처음엔 중고거래로 제 물건 사시더니 그 다음부터 이것저것 부탁하고 나중에는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할 때 택배 받으려면 필요하다면서요. 네, 비밀번호까지요? 네. 그래서 거절했더니 이웃끼리 그것도 못 믿어주냐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마주칠까 제가 피해 다니고 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상대로 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며칠 시댁에 갔다 와야 하는데 우리 집 화분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창문 열고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강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네? 왜요? 좀 도와주세요.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일은 친구분이나 다른 지인분께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네요. 아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선생님한테 잘해드렸는데 커피도 드리고 같이 산책도 해드렸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김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어머어머, 정말 이웃사촌끼리 이렇게 정없이 하실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전화를 끊고 강 선생님은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일대학 심리학과 준탁리 교수는 관계 형성 속도와 경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새로 이사온 이웃끼리의 관계 형성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친밀한 관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6개월간 상세히 기록했죠. 분석 결과 건강한 이웃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큰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거절을 받으면 평균 3주 정도는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를 무시한 사람들은 거절 후 평균 2일 만에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끼리 그것도 못 도와주냐는 식의 죄책감 유발 표현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너무 자주 부탁하고 상대의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이웃에 대한 경계심이 평균 50%까지 증가했고 이웃과의 교류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웃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탁리 교수는 연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급하게 친해지려는 사람,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호의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절은 상대방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그 뒤로 김 씨는 강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기까지 하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1203호 요즘에는 당신한테 부탁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강 선생님은 그 말에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한번 말씀드렸거든. 여보, 사람 관계는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로 편한 만큼만 가까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을 지키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요즘 이 나이 들어서야 알겠더라고. 부인 역시 웃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관심받고 싶었고, 외롭지 않고 싶었고,
특별해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게 그런 겁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걸 건강하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서툴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불편함을 느꼈을 때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나이 들어서 사람 보는 게 박해진 건가?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아오시며 쌓아온 지혜의 신호입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걸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관계에 박해진 게 아니라 지혜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만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외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관심을 구했고, 그래서 더 외로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되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세요.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되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실버 스튜디오였습니다.